지난 시간에 대해서 이제 펄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좀 저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 뭐 우리가 이게 어차피 개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떤 것들이 고려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최종 강도라든지 좌굴 해석이라고 할 때 어떤 해석들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또 구조 백그라운드가 좀 약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약간 가볍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요 언스티픈드 플레이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 스티픈드 플레이트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스티픈드 플레이트에서 이제 요 그 얼티미트 스트렝스 이밸리에이션 요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초점을 맞출 건데 그 전후로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요 로컬 플레이트, 언스티픈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여기서는 스티프너는 없습니다. 스티프너 모델이 안 돼 있고요. 그 스티프너 사이에 이제 플레이트, 이걸 우리가 판넬이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또 언스티픈드 플레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얼티미트 디자인이고, 요게 이제 일라스틱 버클링은 이제 억셉트가 된다. 뭐 저번 시간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슬렌더한 경우는 이제 쭉 이렇게 시그마하고 이제 입실론이 있을 때 이제 여기다가 어플라이드 스트레스를 가하면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버클링이 일어나고 슬렌더한 경우는 이제 더 최종 강도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퍼머넌트 버클은 당연히 억셉트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드 컨디션은 요 서피스 스트레스 요거 전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은데 요 서피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판에 중립축이 있으니까 요 표면과 요 아래에 서피스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분포는 당연히 이렇게 밴딩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멤브레스는 그때 설명을 했지만 티크니스의 유니폼 스트레스가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랬을 때 요 이제 서피스 스트레스는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 요 끝단에서 소성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허용한다. 그거는 허용하지만 이게 이제 이 단면이 전체가 소성이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영구 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아이겐밸류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좌굴 해석이 왜 로컬 아이겐밸류 해석이냐, 이거랑 무슨 관계냐. 요거를 조금 설명하려면, 약간, 우리가 기둥의 좌굴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이게 제가 관련 자료를 하나 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겐밸류 해석이라는 거를 뭐 이제 요건 사실 재료 진동학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게 이제 또 사실 재료 진동학에서 아, 재료 진동학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좌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웠어야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좌굴을 풀기 위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웁니다. 미분 방정식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보이론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론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좌굴이 발생했다라는 순간을 가정을 하면 P하고 이제 M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힘의 평형에 의해서 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힘의 평형을 잡으면 M 플러스 PV는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M은 교수님, 마이너스 PV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예. 그 아,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 혹시 잡음이 들리나요? 뭐 이게 잡소리는 안 들려요? 괜찮아요? 노이즈가 좀 예, 없어요?
잡으면 안 들리는데 화면이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 참고로 동영상은 지금 유튜브에다 올려놨고요. 이티에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거 뭐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근데 뭐 제가 이제 쭉 그 동영상을 약간 커팅하고 좀 에디팅을 하다 보니까 그 노이즈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노이즈가 그 여러분들 소리를 음속을 안 해놓으면 아마 그게 섞여 들어와서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노이즈가 들리면 뭐 제가 다 음속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학부 수업은 워낙 인원이 많아서 다 노이즈 음속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노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적다라고 해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생기면 말씀하십시오. 자, 다시 보면 자, 이게 이제 기둥의 좌구를 설명할 때 이제 보통 나타나는 자유물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론에서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M이 있고 여기가 이제 P가 걸리고 여기가 이제 P를 걸어서 이제 좌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굴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힘의 평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점에 대해서 힘의 평형을 생각을 해보면 M 플러스 PV가 됩니다. 즉 여기가 이제 처진 정도가 이제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은 P 마이너스 PV가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보하고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이게 보하고 보도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을 풀죠, 그렇죠? 보는 미분 방정식을 풀지만 지금 미분 방정식이 보의 미분 방정식과 기둥의 미분 방정식이 다른 게 뭡니까? 이대영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 보의 미분 방정식은 4차 미분 방정식이고 기둥의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멘트를 가지고 할 때는 2차 미분 방정식 맞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다이아그램을 그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처짐을 구하는 거는 마찬가지 2차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고 다른 건 뭐예요? 여기 이제 써놨죠, 사실은. 보는 이 mx, 그렇죠? mx, 즉 여기서 이제 이 모멘트 다이아그램이 x에 대한 함수지 처짐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 풀더라도 이거는 사실 뭐 방정식 풀 것도 없죠. 그냥 이거는 그냥 mx를 적분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방정식이면 방정식이지만 하여튼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둥은 이 모멘트가 이 처진 V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분 방정식에서 요 그 어떤 미지수의 그 지금 선형 텀, 1차 텀이 여기 이제 미분 방정식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다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풀 때 어떻게 돼요? 이제 V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때 이거를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사인 코사인을 쓰게 되면 사실 두 번 미분한 게 그냥 이걸 미분해 버리면 예, 뭐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사실 이걸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미분하면 사인하고 코사인 나오고 이제 K들이 그냥 앞으로 제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겐밸류 해석이라는 게 어떻게 돼? AX는 만다 X를 만족하는 게 우리가 아이겐밸류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이겐밸류 해석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V가 두 번 미분하지만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K제곱이 앞으로 빠지고 V가 되는 거거든요. EI.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죠. 플러스 PV는 0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뭐 EI K의 제곱 V는 PV.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V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재료진동학 후반에서 보면 우리가 다자유도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다자유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V가 매트릭스로 나오죠. 그다음 K도 마찬가지로 강성 행렬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좌굴, 물론 이제 거긴 좌굴은 아닙니다만 좌굴도 마찬가지 다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굴을 할 때 이런 그 자유도가 하나가 아니고 다자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벡터가 되고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자유도 구조물에 대한 좌굴 해석을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이제 아이겐밸류 해석과 똑같은 폼이 됩니다. 그래서 좌굴 문제가 그래서 아이겐밸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뭐 이게 조금 그 약간 헤비한 내용인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해서 좀 그런데요. 우리가 진동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동에서 관성역을 할 때 이제 우리가 x2 다시 들어가고 아니 x2 다시 들어가고 m x2 플러스 kx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여기도 이제 하모닉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x2 다시 뭐 m 오메가 제곱하고 x 플러스 kx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찬가지로 m이나 이제 k 같은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아이겐밸류 해석의 이제 형태로 우리가 다 되기 때문에 진동에서의 그 고유 진동수, 고유 모드를 구하는 것도 아이겐밸류 해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좌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특히 이 그 내력에 해당하는 이쪽은 이제 우리가 그 커베처에 의한 부분이고요. 이쪽 오른쪽은 내력에 대한 건데 이제 여기에 터짐의 부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겐밸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좀 이제 간접적으로 한번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스티픈드 플레이트도 이제 우리가 그 로컬 아이겐밸류 해석을 한다는 건 이게 이제 탄성 좌고를 구하는 겁니다. 탄성 벌칙을 구하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당연히 다자유도죠. 이 노 자체가 다 각각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자유도를 가진 그런 구조물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기둥의 자굴처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페이트 밴딩 티오리를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겐밸류 해석, 아이겐밸류 해석과 같은 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좌굴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좌굴 발생한 걸 충분하지 않죠. 그때도 이제 시간에 넣었지만 이게 우리가 포스트 버클링, 즉 얼티미트 스트레스까지 하기 위해서는 좌굴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비선형 포스트 버클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티미트 스트렝스까지 계산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얼티미트 스트렝스 계산을 할 때 이제 초기 처진 같은 걸 당연히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 최종 진짜 버클링 로드는 이 얼티미트 스트렝스가 됩니다. 얼티미트 스트렝스가 이제 어떨 때는 오히려 이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판의 두께가 두꺼울 때는 실제로 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파단이면서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다라고 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티픈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스트레스인 하드코더라고 그러잖아요. 하드코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뭐 예를 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하드코너라고 합니다. 하드코너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드가 딱딱하기 때문에 거기가 스티프하기 때문에 거기가 응력이 집중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항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응력이 높은 지역이 이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거기가 페일이 되면서 이제 모든 붕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드코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코너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이렉트 어플라이드 멤브레인 스트레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오더 멤브레인 스트레스를 더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버클링은 아까도 말했겠지만 밴딩 스트레스는 사실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밴딩 스트레스는 이 서피스에서 큰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서피스에서 이제 뭐 표면이 약간 소성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이 판이 이제 좌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티밋 스트렝스 가려면 최소한 이렇게 변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변형이 심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때도 이게 이제 막 효과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짐이 크게 되면 초기 처짐이 크거나 아니면 변형이 크게 되면 우리가 막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스트레스,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밴딩 스트레스보다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밴딩 스트레스 작기 때문에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세컨드 오더 멤브레인 스트레스는 뭐냐? 요게 이제 바로 요게 이제 로컬, 그러니까 판의 어떤 로컬 자국.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이제 밴딩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컴프레션이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멤브레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과한 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런 밴딩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응력이 이제 더 집중이 돼서 더 크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컨드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또 이제 스티프너나 사이드웨이 토셔널 버클링, 스티프너 아니면 글로벌 버클링, 스티프너의 글로벌 버클링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버클링이나 큰 변형 뭐 이런 것들로 오는 스트레스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밑에도 있죠. 그 어떤 플레이트 thickness의 밴딩 스트레스 요거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티프너 플레이트니까 지금 현재는 인제 이렇게 스티프너가 붙어 있는 보강판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강판. 예. 예. 이런 보강판을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개념은 뭐냐면 일단은 그 판넬이라고 하는 거 설명했죠. 이거에 대한 일라스틱 로컬 버클링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일어나도 괜찮다. 그리고 인제 요거는 인제 어떤 버클링이냐 플레이트 버클링이나 뭐 토셔널 스티프너 버클링, 사이드 웹 로컬 버클링 이런 것들은 인제 로컬 아이겐밸류 해석을 해서 인제 얻는 이런 뭐 일라스틱 버클링은 괜찮다. 그렇지만 인제 퍼머넌트 버클링 요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인제 요 판넬, 특히 판넬의 어떤 멤브레인 스트레스, 최대 멤브레인 스트레스는 항상 일드 스트레스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인제 이 판넬에 어떤 이 판넬 변형이 되면서 응력이 인제 더 커질 텐데 그 스트레스가 일드 스트레스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그럼 어느 위치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커진 그러니까 그 확대된 스트레스가 인제 일드 스트레스에 다다르냐. 그 위치에 따라서 6개 인제 리미트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고건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울 거고요, 자세히. 그다음에 인제 글로벌 버클링 이거는 당연히 또 안 되죠. 이거는 뭐 글로벌 버클링 물론 잘 일어나지도 않지만 글로벌 버클링이 일어나면 뭐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붕괴를 하는 거니까 로컬 버클링이야 뭐 응력이 재분배가 일어나서 버클링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좀 더 견딜 수 있지만 글로벌 버클링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버클링은 not accept 된다. 그리고 인제 결국은 인제 판넬은 그 요 인제 글로벌 버클링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 면의 굽힌 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얼티밋 스트레스 스테이트 계산은 인제 3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로컬 레벨, 글로벌 레벨, 얼티밋 리미트 레벨인데 어 인제 이게 인제 일단 로컬 아이겐 밸류 해석을 해서 하고요. 요 제가 여기 인제 더 좀 못 썼는데 non-linear analysis는 인제 for 포스트 버클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 non-linear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인제 여기서 인제 로컬 아이겐 밸류 해석은 그 로컬 버클링 스트레스를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는 인제 포스트 버클링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글로벌 해석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글로벌 아이겐 밸류 해석이기 때문에 요 글로벌 모델을 아이겐밸류 해석을 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글로벌 해석을 해서 이 탄성 상태에서 글로벌 글로벌 변형이 글로벌 버클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더 견딜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난이어 글로벌 디플렉션 해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요 난이어 글로벌 해석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로컬 버클링이나 포스트 버클링이나 로컬 임퍼펙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러면 인제 이 강도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요 얼티미트 리미트 스테이트 요게 인제 가장 핵심적인데 요게 인제 글로벌 난이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요거는 그 리미트 스테이트마다 우리가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 어디냐, 핫스팟이 어디냐 요걸 인제 확인하고 고 스트레스를 계산해 가면서 인제 얼티미트 리미트 스테이트를 계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로딩, 거기에 대한 로딩을 인제 대응을 찾아서 그 로딩이 인제 결국은 얼티미트 ULS에 해당되는 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해서 인제 로컬 아이겐밸류에서 글로벌 아이겐밸류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얼티미트 캐패시티 스트레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스트레스를 가져오죠. 그래서 인제 버클링 로드 같은 경우 SLS 디자인 같은 경우는 US가 아니라 SLS는 인제 이 아이겐밸류 즉 로컬 버클링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겐밸류든 뭐 얼티밋 로드든 이거를 이제 더 작은 거를 이제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뭐 그렇지만 어 뭐 ULS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로컬 아이겐밸류 요거는 억셉트가 되기 때문에 요건 사실은 빼죠. 그쵸?
그리고 이제 UCG 팩터라는 게 요게 이제 그 얼티미트 로드하고 버클링 로드 그거에 이제 어떤 에, 그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이거는 이제 아이겐 밸류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형이라는 게 이제 아이겐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 지금 얼티미트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얼티미트 리미트 스트레스가 뭐냐? 그게 이제 판넬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견딜 수 있는 최대 노미널 스트레스가 이제 얼티미트 스트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SLS 디자인 같은 경우 여기서 버클링 로드라는 것이 이제 아이겐 밸류 해석과 얼티미트 로드의 이제 그중에 더 작은 걸 취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UCG 팩터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어플라이드 로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티미트 캐패시티 스트레스하고 관계를 나타내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네요. 요게 이제 얼티미트 로드나 아니면 이 버클링 로드에 대한 이제 그 UCG 팩터라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UCG 팩터가 1이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어플라이드 로드하고 캐패시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보다 더 작으면 어플라이 스트레스가 더 작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로컬 버클링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거 상당히 비슷합니다. 먼저 이제 플레이트 버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게 조금 이게 바뀌었네요. 그림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다시 올려놓을게요. 자, 요거는 스티프너 웹 버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웹에 버클링이 생겼죠, 그렇죠? 웹에 버클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셜 스티프너 버클링이 여기 지금 스티프너가 지금 이 끝단이 지금 울면서 약간 이제 레터럴 옆쪽으로 좀 처졌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레벨 같은 경우는 오버 일라스틱 이제 아이겐 밸류 버클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제 이 판 전체가 오버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사실은 스티프너하고 판하고 거의 이게 같이 거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티프너 따로 판 따로가 아니라 마치 그냥 스티프너가 판에 이렇게 일체인 것처럼 스며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거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판이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티프너도 같이 일자가 돼서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위에가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소트로피 플레이트 띠오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글로벌한 버클링이 일어나기 위한 굉장히 큰 하중이 가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ULS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6 모드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그 6 모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해석하는 접근 방법은 뭐냐면 6 로드가 발생하는 로드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발생하는 하중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 하중의 크기를 구해서 그게 이제 얼티미트 리미트 하중이 됩니다. 얼티미트 리미트 하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드가 사실은 6개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6 리미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 해서 시그마 6까지 구한다. 그래서 구해서 이 중에 이제 가장 작은 게 이 판의 사실 얼티미트 스트렝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어디가 먼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특정 부위가 이제 페일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요 6개의 스탯을 구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만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 플레이트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해서 이제 플레이트 엣지 스트레스,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앞에서 이제 요거하고 동일하죠. 요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기가 큰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특히 트랜스버스 로드가 가해질 때 다른 요 중간 부위는 이제 다 변형이 생기면서 응력이 작은데 여기는 변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이 되게 응력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엣지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리미트 스테이트인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버스 로드가 클 때, 예, 그때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요게 이제 로컬 버클링이 도미네이트해서, 즉 이제 이게 이 앞에도 있지만 여기 그림이 조금 요게 좀 더 자세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방향에 대해서 이 판넬이 사실은 이 판넬이 앞에서도 배웠지만 요 이렇게 하중이 이 측면에서 하기 굉장히 취약하죠. 좌굴이 잘 일어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랜스버스 로드가 가지면서 여기가 자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중간이 말고 모든 힘이 이 사이드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가죠. 그렇게 되면서 얼티미트 여기가 이제 항복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거고요. 그때 이제 얼티미트 리미트 스테이트에 도달한 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모드입니다. 네. 첫 번째 로드는 이제 그 스티프너 텐션이 걸리는 거예요. 스티프너 쪽에 텐션이 걸리는 거.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심플 서포트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스탯은 별로 크지 않죠. 가운데 이제 이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에, 예, 이게 지금 뒤에서 예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디플렉션이 이렇게 위로 향할 때, 이렇게 위로 향할 때, 즉 스티프너의 프린지 쪽으로 향할 때, 요 스티프너 텐션에 대해서 페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립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텐션이 되려면 변형이 이제 위쪽으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텐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이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걸릴 때, 특히 이제 이쪽으로 걸릴 때 요게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때 이제 요 프렌치 쪽에서 이제 텐션에 의해서 페일이 됩니다. 요거 이제 다시 사실은 뒤에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스티픈드 플레이트를 하나로 잘랐을 때 뉴트럴 엑시스는 어떻게 돼요? 뉴트럴 엑시스는 이제 여기 밑에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텐션이 걸리고 여기는 이제 컴프레션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프린지 쪽이 이 중립 쪽이 더 멀기 때문에 매그니튜드가 이제 이쪽이 큽니다. 그렇죠? 프린지 쪽이 먼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단점이 있죠. 이제 이건 순수하게 밴딩에 의해서 이제 밴딩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플라이드 스트레스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냐면 요, 요 플렉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 컴프레시브가 더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리지 같은 경우는 또 컴프레션을 똑같이 더해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더 작아지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래도 이 프린지가 이제 뭐 이 웹이 스티프너스가 키가 커서 이게 더 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또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스티프너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는 이쪽에 이제 횡방향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거든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자, 요게 이제 뒤에서 어떤 영향을 하면 이 스티프너는 이 횡방향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여기 이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트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플레이트는 이제 영향을 받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포미세 스트레스가 뒤에 정의가 있지만 판이 자, 이렇게 보면 이쪽도 컴프레시브, 이쪽도 다 컴프레시브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포미세 스트레스는 오히려 시그마 포미세 스트레스는 오히려 이게 더 작아집니다. 이게. 이 포미세 스트레스가 정의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포미세 스트레스가 이제 먼저 좀 뒤쪽으로 가까우면 여기서 포미세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가 일드 크라이테리어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y 제곱에다가 시그마 xy를 곱한 게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컴프레시브고 이게 텐션일 때하고 둘 다 컴프레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게 다 매그니튜드는 다 똑같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은 다 똑같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가 요거는 둘 다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두 번째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폼세스는 더 커져요. 근데 앞쪽과 정면 폼세스가 더 작아집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홈세스가 이제 사실은 최대 전단 변형률 에너지로부터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단이 그 전단 응력을 크게 만드는 게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거는 이제 전단 변형률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호석을 그려보면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때문에 반원이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드랍 컴프레션이니까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원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 응력 이건 훨씬 더 작습니다. 예. 오히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양쪽에 다 합쳐가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전단 변형 관점, 전단 응력 관점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작은 전단 변형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트랜스 방향으로 이제 컴프레시브 로드가 가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이제 보미세 스트레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플레이트는 오히려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항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 프린지가 이제 더 빨리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포미세 스트레스 관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프리즈 쪽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응력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물론 여기는 이제 텐션과 컴프레션이 서로 상쇄는 되긴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홈세스 크라이테리아 이런 관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더 빨리 페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트랜스버스 방향이 컴프레시브 로드에 걸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 텐션에 페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거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플레이트 컴프레션 크라이테리아. 예, 요거가 이제 오히려 좀 자연스럽습니다. 요거는 횡방향은 없죠. 횡방향 응력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스티프너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중립축이 밑에 있고 여기가 텐션,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더 크지만 여기가 마이너스를 각각 컴프레션을 더하면 이게 이제 오히려 이거 합을 하면 요 합은 이제 오히려 이게 더 커서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 쪽에서 이제 페일이 되는 경우가 아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랜스버스 로드가 특히 없을 때 세 번째 이제 스트레스가 더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밴딩이 이제 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반대로 일어나면은 이제 이게 스티프나 컴프레션이 이제 발생해서 페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설명한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컴프레션이 걸리고 여기는 텐션이 걸리죠.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게 절대값이 큰데 또 이 전체적인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노미널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더하면 이 두 개 더하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더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건 무조건 사실 스티프너 쪽이 가장 컬랩스가 이제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티프너 인디스 컬랩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텐션 크라이테리아.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는 사실은 4번이 먼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뒤에 예제도 있지만 4번이 발생한 5번이 발생하는 거의 이제 없습니다. 자, 뭐 없어도 이제 모든 가능성은 다 따져보는 겁니다, 사실. 그중에 가장 작은 걸 취한 거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낮더라도 따져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프너 밴딩에 의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서포트 쪽에서 응력이 크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클램프 조건으로 가정을 했을 때 클램프 조건을 가정하면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크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텐션, 여기 컴프레션, 그다음에 여기는 텐션, 여기 컴프레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 프린지 쪽이 중립축이 뭔데 여기가 텐션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이제 페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는 레터럴 프레셔가 이제 예, 작용을 해서 했을 때 레터럴 프레셔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작용을 했을 때 여기서 페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밴딩하고 시어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레터럴 프레셔 이런 영향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티프너 프린지 이쪽에서 어떤 일딩 이런 것들은 이제 억셉트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스티프너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소성이 되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프린지까지는 되지만 스티프너 전체 이제 소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판넬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요 스티프너에 얼티미트 캐패시티가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페일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예제를 보면요. 이게 이제 지금 요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요게 이제 바이액셜 로딩이고요. 요게 틴플레이트입니다. 틴플레이트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쪽이 이제 여기 지금 플러스 있죠. 그렇죠? 요 플러스가 이제 다 컴프레션에서 플러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기가 이제 1사분면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양쪽 다 바이액시얼 컴프레션, 바이액시얼 컴프레션.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여기는 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지만 거의 이제 우리가 그 포미세스 크라이테리어 그 커브처럼 따라가죠. 원래 좌굴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 커브가 이제 오른쪽도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컴프레션도. 근데 이제 이쪽은 좌굴 때문에 그 포미세스 크라이테리어 훨씬 전에 좌굴이 발생을 해서 이제 페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로컬 일라스틱 버클링은 이제 제일 안쪽에 있죠. 그렇죠? 요거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사실은. 요거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이걸 허용을 한다 그랬죠. 이거는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글로벌 일라스틱 버클링 제일 바깥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판 같으면 거의 글로벌 일라스틱 버클링은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전에 얼티미트 리미트에 스테이트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티미트 리미트에 도달한다는 건 어디 부위가 이제 심하게 소성이 돼서 판이 더 이상 이제 글로벌 이제 버클링이 일어나기 전에 판이 이제 페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앞에서 그거를 좀 유출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리미트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요. 지금 요쪽 1사분면을 있는 데를 보면 여기가 지금 세모잖아요. 그렇죠? 세모가 지금 리미트 2번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지금 리미트 예, 예. 아, 예. 지금은 보면 여기가 요쪽 부분이 요쪽 오른쪽 부분이 이게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안 보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쪽 있잖아요, 이쪽. 그러니까 이제 컴프레셔이 걸리는데 좀 X 방향 큰 쪽, X 방향이 클 때는 지금 리미트 4가 가버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약간 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이 트랜스퍼스 로드가 좀 크고 X도 좀 있지만 X 방향 스트레스도 있지만 트랜스퍼스랑 시그마 Y가 좀 클 때는 2번이 이제 페일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주로. 2번하고 4번이 거의 가버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즉 X 방향으로 클 때는 4번, 그다음 Y 방향으로 클 때는 2번이 이제 좀 가분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4번이 뭔지 다시 보면 4번이 바로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4번이 지금 여기가 이제 컴프레션이 걸리는 거였는데 뭐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면 여기 컴프레션, 여기 텐션에다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어플라이드 컴프레시브스를 더하면 여기가 이제 응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 방향 스트레스가 클 때는 이제 이쪽 플레이트 프린지 쪽에서 먼저 페일이 돼서 좌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2번은 이제 여기죠, 여기. 요거는 스티프너입니다, 그렇죠? 스티프너 요겁니다. 요거 앞에 설명했죠.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위로 나오는 경우 이 트랜스버스 스트레스가 클 때죠.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은 여기가 텐션이 더 크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컴프레션이고 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컴프레시브에다가 컴프레시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횡방향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때문에 폼세스 스트레스가 작아져서 밑에서 페일이 안 나고 위에서 페일이 된다. 그래서 지금 트랜스버스 스트레스가 큰 경우는 2번에서 페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전에 한번 시험을 냈던 건데요. 사실은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왜 이게 이제 여기서 즉 이런 이제 변형이 생길 때 왜 여기가 페일이 되냐,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페일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포미세스 크라이테리어 관점에서 설명을 해라라고 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거는 뭐냐면은 액션 로딩이 걸리면 요 리미트 스테이트 3번이 걸릴 수도 있고 4번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리미트 스테이트 3번이 걸릴 수도 있고 4번이 걸릴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이게 4번에서 페일이 나냐. 즉, 여기서 보면 여기 4번 스테이트, 리미트 스테이트에서 주로 페일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뉴트럴 엑시스 관점에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가 여기가 컴프레시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텐션, 그다음 컴프레션 하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더 크죠. 4번이 더 페일이 잘 나죠.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데, 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조금 특이하게 달라진 거 뭐냐면 요 로컬 일라스틱 버클링이 저 바깥에 있죠. 우리가 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 버클링이 거의 잘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일라스틱 버클링이.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가 크면 이제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은 이제 US보다는 뭐 바깥에 여전히 바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리미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x가 가버링한 데는 리미트 4,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y가 가버링한 리미트 2가 가버링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이제 시그마 2, 요게 이제 시그마 2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버스가 클 때, 그다음에 여기 전단력이 있고 이게 트랜스버스 로드만 있을 때죠. 시그마안이 없을 때만. 시그마안이 없을 때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리미트 1 경우, 즉 이제 시그마 2만 있는 경우는 아까 이제 리미트 2가 가버링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상당히 이게 분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단 응력이 클 때 리미트 스테이트 1, 즉 여기 1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단 응력이 크니까 요 이제 사이드 쪽에 응력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페일이 되는 그런 모드가 가버링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뭐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때 요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수업 시간 대략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뭐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별로 맞히는 학생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하동원 뭐 어때? 궁금한 거 없어? 대략 이해돼요? 네, 대략은 되는데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요 강의 자료 업데이트 할 때 제가 설명한 걸 좀 파란색으로 좀 추가해서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해하고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그 구조의 거동을 조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아까 한 설명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페일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해서 요 강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뭐 저도 구조적으로 많이 했지만 뭐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F 해석이나 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게 제대로 해석이 됐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상당한 내공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쌓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그런 내공을 쌓는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뭐 그건 뭐 구조에 국한된 건 아니겠죠. 모든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체도 그렇고 다 CFD나 요즘 툴이 다 좋아졌지만 여하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건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안 배워도 우리가 구조 해석하고 CFD는 돌릴 수 있지만 그걸 판단을 못 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 나중에 이런 거 시험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거기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좀 뭐 아직 제가 조금 이건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아침에 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대략 그림만 가지고 좀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항해 시대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대항해 시대를 하면서 또 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제가 대학원생이니까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들어서 뭐 이런 현업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조선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전 세계에서 패권을 차지하는데 그 항해 기술, 또 조선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그 이 도시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죠? 이거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 있지만 뭐 도시 결국 이제 바람을 타고 가는 건데 그 역풍이 불 때 어떻게 할 거냐? 역풍이 불 때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거냐?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체역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각도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사각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의 항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각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반대에서 분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그 뭐 이런 이 돛담배들을 보면 삼각돛을 단 게 있죠. 거기가 이제 어떤 해법입니다. 특히 이제 이 편서풍이 불잖아요. 저 편서풍이 이제 이게 북위 30도 위에는 이게 편서풍이 불니다. 편서풍이 부는데 요게 이제 유럽 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북쪽으로 비스듬하게 이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뭐냐면은 유럽 쪽은 그 여름이 좀 서늘하고 그다음 겨울이 좀 따뜻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난류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다 따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다 이런 북쪽으로 육지 쪽으로 불게 되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물론 포르투갈 낫죠. 이런 포르투갈은 조금 나은데 뭐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영국 이런 데 내려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뭐 전 세계를 항해하다 보면 당연히 역풍이 부는 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때 그럼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뭐냐면 이 이제 삼각도시입니다. 삼각도. 그래서 이제 삼각도 이런 형태 이제 삼각도시 이 이제 개발이요. 이 삼각도시 이제 어떤 원리로 역풍에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뭐 뒤에서 볼 때는 이 삼각도시 이렇게 이제 뒤로 갈 때는 이 바람을 잘 맞게 하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전진력을 얻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건 이 요트 얘기인데요. 요트 같은 경우 배 밑에 큰 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하중이 불지만 이 횡방향으로 안 움직입니다. 횡방향이 이 킬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커지기 때문에 횡방향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제 전진력 앞으로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트가 사실 킬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바람이 비스듬히 불어도 전진만 하게끔 옆으로 안 가고 물론 이제 배 자체가 사실은 횡방향으로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안 움직이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볼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삼각도를 빵빵하게 합니다. 예, 삼각도를 빵빵하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우리가 베르니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양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빵빵하게 붙으면 이쪽에 이제 당연히 프레셔가 빠르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이제 힘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오는 방향 이제 이걸 잘 회전시켜서 이렇게 팽팽하게 하면 요쪽 방향, 즉 이쪽 요쪽 방향에 우리가 양력이 생깁니다. 양력이 항력이 아니라 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력이 생기고 이 중에서 이제 이 앞에 방향으로 이 앞에 방향 성분을 가지고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횡방향은 이제 아까 킬도 있고 배가 이제 길기 때문에 옆으로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그렇지만 이제 100% 완전히 그냥 배 선수 쪽으로 온다 해라 한번 그러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배를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돌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돛을 바꾸면 또 이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배가 이제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지그재그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각도시 이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삼각도의 원리를 해서 콜럼버스가 이제 처음에 아메리카 뭐 대륙을 갈 때는 이렇게 이제 100% 삼각도 이런 걸 이제 캐라벨선이라고 이제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개발된 캐라벨선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그 바람이 뒤에서 불었을 때는 효율이 또 좀 나빠요. 사각도보다 별로 안 좋겠죠. 면적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콜럼버스 두 번째 항일 때는 이걸 섞은 거. 예, 이런 배가 좋겠죠, 그렇죠? 필요할 때 뒤에서 불 때는 사각도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불 때 역풍이 불 때는 이제 이걸 내리고 삼각도수로 이제 비스듬하게 왔다 갔다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이름이 참 어려운데 카랄라 레돈다고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배를 가지고 가서 효율을 좀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돛담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발전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게 처음에는 사각도, 그다음에 삼각도, 그다음에 그것들을 섞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학과 관련이 사실은 깊습니다. 아마 이시영 교수님이 그 이쪽에 그 요트에 관심이 많고 또 뭐 요트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전에 봤을 때 그 요트 돛에 대해서 뭐 유체역학 해석을 하고 뭐 유탄성 해석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덕 박사는 아마 잘 알 텐데 우리 구조쟁이들은 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았던 거고 잘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그 여자친구한테 그런 걸 좀 유체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좀 점수를 따지 않을까. 어디 바닷가나 이제 강가에 가서 이제 차 마시다가 이제 요트가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좀 잘 써먹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이제 그 배에 이제 요게 ultimate strength of shipper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이 지금 이 강의의 방향이 아까 이제 언스티픈드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픈드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픈드 플레이트가 뭐하지? 이제 배 성각의 최종 강도입니다. 성각의 최종 강도라는 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그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배가 이렇게 꺾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깅일 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V장으로 꺾어집니다. 그럼 자, 호깅일 때는 꺾어질까요? 안 꺾어질까요? 그리고 그러면 왜 세깅일 때 배가 꺾어요? 네? 요거 조금 누가 한번 좀 얘기해 볼래요? 별로 이제 안 물어본 친구로. 자, 이원재. 자, 뭐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세깅일 때가 그러니까 세깅 상태로 꺾어집니다. 호깅 상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선박의 윗부분이 압축에 잘 견디질 못해서 깨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그 어퍼덱이. 예. 어퍼덱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는? 왜 어퍼덱이 왜 압축에 잘 못 견딜까요? 어퍼덱을 그러니까 선박의 아랫부분에 비해서 좀 두껍게 못 만들거나 뭐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 뭐 두껍게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사실은. 그거에 뭐 스티프너 크게 하고 플랫 티크니스 키우면 되죠. 그건 아니고. 응? 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누구 또 다른 사람?
2대2. 2대2가 지금 없네. 네, 있구나. 교수님. 있구나. 어때요? 어, 배를 잘 아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립축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 이제 위쪽에 걸리는 그, 그 응력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구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이제 사실은 중립축이 밑으로 간 것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 중립축이 밑으로 갈까? 왜 이러지? 예, 지금 잠깐 이 파워포인트가 먹통이 된 것 같네요. 이거 조금 다시, 이것도 다시 킬게요. 예, 다시 이제 왜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크고 그다음에 왜 이제 어퍼데이그 좌우굴이 잘 일어나는 뭐 사실 간단하죠. 예. 이게 이제 밑에는 더블어리라는 거 때문에 더블어리여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중립중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스트레스가 더 크고요. 일단 이쪽이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구조도 이게 지금 사실은 완전히 꺾어지려고 하면 뭐 이제 모든 판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한 겹이니까 뭐 당연히 이것만 깼지 그냥 끝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두 겹이기 때문에 컴프레션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훨씬 더 이제 하나가 이제 컴프레션에 의해서 저항이 발생하더라도 또 하나도 마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두 겹이니까 강도상으로도 이제 큰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어서 무조건 이제 여기가 컴프레션이고 여기가 텐션일 때 이게 이제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 관점에서도 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로드 관점에서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좌굴 강도 관점에서도 이게 이제 좌굴 강도 이제 스트렝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드는 크고 스트렝스는 작다 보니까 이제 데크 쪽에서 먼저 좌굴이 먼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헐거드 밴딩 캐패시티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카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배가 이제 이렇게 꺾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공률이 있겠죠, 그렇죠? 공률을 이제 점점점 키우는 지금 사실 이제 배를 이제 회전시킨다라는 거, 세타라고 회전 가격을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공률을 봅니다. 공률을 이제 점점점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모멘트를 점점점 키웁니다. 모멘트를 점점점 키우면 이게 이제 처음에 선형이 된 이제 선형이겠죠, 그렇죠? 선형이다가 어떻게 되면 여기 이제 굽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이게 굽히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데크 같은데 로컬하게 막 좌굴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좌굴이 일어나면 이건 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 전체에 대한 굽힘 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강성이 점점점 떨어지고요. 강성이 점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이 배의 중앙 단면이 견딜 수 있는 최종 하중, 요게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넘어서면 사실 이제 이렇게 힘을 더 줄여도 계속 이제 변형이 더 계속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배의 얼티미트 배의 이제 극한 종강도입니다. 극한 종강도. 극한 종강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도 설계 시간에서 배운 종강도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탄성 종강도, 탄성 종강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거기서 보는 거는 배 어디서도 일드가 발생하면 하면 안 돼. 그렇죠? 물론 그 조건에 대해서도 설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극한 정강도 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극한 정강도 당연히 도달하면 안 되고요. 결국 극한 정강도를 일으키는 그 강도가 충분히 여기에 하중보다 충분히 더 커야 된다. 충분한 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게 이 강도 극한 이 얼티미트 여기 이제 극한 종강도를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결국은 이 포인트가 이 배가 갖는 극한 종강도가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극한 종강도가 그러니까 이 배가 만날 수 있는 최대 굽힘 모멘트, 그렇죠? 이 배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굽힘 모멘트보다 충분히 커야 되겠죠. 충분한 마진을 갖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헐거드 페일러라는 것들이 이제 컨트롤드 바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모여서 버클링과 아니면 이제 그 종부제들의 얼티미트 스트렝스 1등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종합돼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합되기 좀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난리니어, 그다음 이제 밴딩 모멘트, 커베이처 릴레이션십인 이제 M과 카파 요 관계식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버티컬 밴딩에서 이게 이제 그 커브는 리프트 프로그레시브 컬랩스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파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지금 그 커먼 스트럭처 룰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적용된 룰입니다. 사실은 커먼 스트럭처 룰이 발전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대학에서만 연구했던 그런 것들이 다 끄집어내져서 이게 규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박 기술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발전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제 요 카파라고 하는 거는 뭐 공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길이 요 L을 요 길이를 여기 길이를 세타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세타로. 결국 이 세타라는 게 이게 얼마나 꺾어졌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터프레임 섹션의 거리를 이제 L이 되는데 이게 트랜스버스 웹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벌크 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웹프레임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의 간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좌굴이 나도 여기 이제 웹과 앱 사이 요 사이에서 이제 보급판이 페일이 돼서 좌굴이 나. 다른 데는 말하자면 여러 개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웹과 앱 사이에서 한 군데서 이제 좌굴이 나서 여기서 꺾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공률을 정의할 때는 여기 하나의 웹프레임을 가지고 이 공률을 정의한다. 이 실제 뭐 뒤에서도 사실은 해석을 할 때도 뭐 이걸 다 모델링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 한 웹과 웹 사이 요것만 이제 모델링을 해도 충분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배가 그렇게 이제 파단이 된 것들을 보고 아니면 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거둬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페일리어 모드라는 것이 이제 세깅일 때 요 인터프레임 버클링, 프레임과의 프레임 사이 이제 버클링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버클링, 밴딩 모멘트만 고려한다. 시어 포스라든지 토션 로드, 뭐 호전 밴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싱글 스텝 얼티미트 캐패시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인크리멘탈 이터레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요거 이제 멀티 스텝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요것도 물론 이제 심플리파이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FE 해석을 해서 FE 해석을 하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인터프레임, 그러니까 웹과 앱 사이에 이렇게 FE 해석을 해서 우리가 스트렝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정확도는 당연히 F 해석이 제일 높지만 비용은 이제 그게 제일 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 이 심플리파이드 싱글 스텝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하다고 했죠. 그렇죠? 요 프로그레시브 하다고 한 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사실은 부분도 페일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강성을 계산하고 또 뉴트렉스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싱글 스텝은 이제 잘 맞진 않지만 가장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싱글 스텝 캐퍼시티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탄성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뉴트럴 엑시스를 구하고요, 바텀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크에서 탑 스트레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그 데크 쪽에서 이제 버클링이 일어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죠. 즉 이제 탑 스트레스가 요 데크의 얼티미트 캐패시티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페일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페일이 됩니다. 페일이 되면은 이제 근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네트 에어리어가 줄어든다. 즉 이제 제대로 힘을 탄성 상태에서 제대로 힘을 견뎌줄 수 있는 거는 이제 A 이펙트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펙티브를 시그마 Y분의 시그마 U가 더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네트 50이라고 돼 있는데, 예, 요거는 요 A 네트 50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네트 스트레스가 네트 티크니스가 있고 글로스 티크니스가 있어요. 요거 이제 글로스 네트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판이 이제 운항을 하다 보면 부식이 생겨서 티크니스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네트입니다. 네트. 우리가 뭐 네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총량에서, 글로스는 그냥 총량이고요. 그냥 네트는 이제 사실 홀전 디전 뺀 거. 우리가 뭐 이제 뭐 연봉 같은 거, 여러분 학생이긴 하지만 연봉 같은 거 얘기할 때 네트냐 뭐 글로스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글로스. 그다음 세금을 떼고 뭐 여러 가지 떼고 난 게 이제 우리가 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50은 뭐냐? 이게 이제 코로전이 우리가 100%가 사실 코로전이 부식되면 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부에서 다 일어나는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100% 예상하는 코로전 디덕션을 다 해주면 너무 이제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뺄 때는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그 코로전 부식 양의 한 절반 정도를 쓴다고 해서 A 네트 50이란 말을 씁니다. 50%는 떼줍니다. 네, 이게 조금 중간에 말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여기가 페일이 되면 조금만 더 페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까지 내려갑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또 뉴트럴 엑시스에 대한 개념은 또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할 텐데요. 자, 여하튼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응력 분포가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분포가 되고 아까 이 탑 스트레스가 시그마 U가 될 때 그 스트레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얼티미트 캐패시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싱글 스텝 캐패시티가 됩니다. 요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없으면 뭐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